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내내 북한 탈이하던 정권입니다. 이제는 일본 탈입니다. 지금 이 정권의 대응은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취임 며칠이 어디 있어? 지금 취임한 이후에 뭘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일단 무리하지 마십시오. 저희 못 나갑니다. 못 지나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왜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트럼프 정치입니다. 이게 바로. 네, 7월 2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잖아요. 아베 총리로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이 절반의 많은데 실패고. 반대로 말하면 네. 그렇죠. 절반은 실패한 건데 일단 과반의석 확보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 네. 개헌 발의선이 3분의 2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인데 일단은 대한 강경 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네. 들어보니까 개헌 저지선은 확보 못했지만 네. 개헌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임기 내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선거 직후에도 밝혔고 오늘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자세히 좀 얘기해 보고요. 최 반장,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구치소에서 나왔나요? 조금 전에 이제 구치소를 나왔고요. 이 앞서 재판부는 이 거주지를 수원 자택으로 성남 자택으로 지정을 하고 보석금 3억 원을 내라고 했는데요. 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조건이 까다로우면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오늘 뭐 보증금을 내고 나온 걸 보면 그 정도의 보석 조건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보석 신청을 한 사람이 굉장히 약자인데 보석 허가 결정을 수용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을 좀 뭐 신중하게 생각하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내놨죠.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상황이.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악화된 한일 관계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뭐 그 발언은 이따가 청와대 발제 때 좀 얘기를 해보고요. 청와대가 오늘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비판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베 총리가 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 정부는 충분하고도 자세하고도 제대로 된 답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죠. 오히려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는 건 일본 정부에 있다. 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면서 추월해 왔다 이렇게 전제했고요.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기술의 혁신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딸 채용 의혹 논란을 낳았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아니고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이 됐다는 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
검찰은 국회의원 직무 관련성 또 대가성이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도 입장을 조금 전에 냈고요. 야당 탄압이라면서 앞으로 적극 투쟁에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또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고 속보가 더 들어오면요. 저희가 회의 때 좀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톱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조정 성립에 따라서 관계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죠.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 조정 조건에 합의했고요. 큰 이견이 없어서 조정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두 사람의 파경 원인을 놓고서는 여러 가지 지라시가 난무해왔고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설설설이 있죠. 관련해서 두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도 진전이 없었던 국회 추경 논의와 정치권 친일 프레임 공방부터 살펴보고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속보와 참의원 선거 결과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소식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가 또 한 번 불발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친일 공방까지 가열된 상태인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 7월 임시국회도 파행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또 국회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이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네, 추경 예산안 처리가 더욱 다시 불발되면서 여야가 극단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논란 속에서 서로를 향해 친일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이 사사건건 이른바 백태클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고 극단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관련 공방, 다른 당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추경 예산안 처리 불발과 본회의 무산을 초래한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권당 민주당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 시원치 않은 판에 또다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부르는 강경 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대처가 과연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의 보수는 국익 앞에 뭉치기라도 하는데 한국의 보수는 국익 앞에 내부 총질을 하는 셈입니다. 일본은 무분별하고 무도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의지가 만만치 않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만큼 여야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 친일 공방, 지난 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토착외구 논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반민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토착외구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토착외구 나경원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친일에 대한 후회는 없고 친일에 대한 후예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냥 자유한국총독부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직후에 반민특위가 아니라 이른바 반문특위를 비판하려던 것이다. 뭐 이런 해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자, 이후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과정에서는 뜬금없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양말까지 이슈가 됐습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자,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양말인데요. 자, 모르는 분들은 뭐 양말이 뭐가 문제냐, 국회의원은 곰돌이 양말 신으면 안 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알고 보니까 이 양말 속 곰돌이가 바로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의 캐릭터 구마몬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일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날 양말이 없어서 우리 비서실에다 양말 좀 사오라 그랬더니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저 5,000원에 10개 하는 양말이랍니다. 저를 주길래 신었습니다. 전 그 캐릭터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무슨 일본 만화 캐릭터라면서요. 그게 토착외구의 참 토착외구라는 말도 참 가관이지만 그걸 종편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네, 다시 오늘로 돌아가서요. 자, 친일 논란 극한 대립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오늘 만났습니다.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해야 했는데 예상대로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회동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의장실에 들어서는 분위기부터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 지난주엔 이렇게 손도 잡고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겼는데 말이죠. 한 번만 더 잡아주시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진짜. 잡아서 뭐예요? 준비한 게 없어. 네, 손만 잡아서 뭐하냐라고는 했지만 못 이기는 척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사진 찍은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요. 자, 나올 텐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같이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합의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나가면서 얘기하셨다면서요.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거죠. 네,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도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채택된 일본 수출 규제 처리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여야가 서로를 향해 친일이다, 아니다 논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나온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지난주 대비 크게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6%포인트 오른 42.2%를, 자유한국당은 3.2%포인트 내린 27.1%를 기록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15%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자, 그 뒤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순으로 이었습니다. 자,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서 반일 여론의 확산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가 맞물리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해서 다시 40% 선을 넘어섰다면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자가 결집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자, 관련 정치권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 한일전서 일본 선수 찬양은 신친일, 한국, 일본 저성장 닮아가는 게 신친일. 네, 정치권의 신친일 논란 상당히 가열돼 있는 상태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정치부회의 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각 당 회의에서부터 그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책임 공방 또 날선 비판을 이어가더라고요. 예, 일단 민주당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끝내 외면했다면서 언제까지 추경을 볼모로 정쟁할 생각이냐 되물었습니다. 이제 한국당을 향해서 친일이라고까지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 공세 이어갔는데요.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한다면 엑스맨이 되는 길이다라면서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 곰곰이 되짚어보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한국당도 맞받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북한파리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파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정부 여당이 반일 감정 선동하고 국민 편 가르고 야당 공격에만 바빴지 무슨 해결책을 내놨냐라고 하면서 정부의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간 구한말 쇄국 정책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역시 빈손으로 끝났고요.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잘 지적했지만은 표정들도 다 굳어 있더라고요. 아까 사진 보니까.
당분간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뭐 이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의사 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스스로 추경을 처리하자라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뭐 오늘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예상 많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해서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 일정 논의했지만 접점 찾지 못했고요. 당초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함께 현안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나 원내대표는 지역구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6월 임시국회가 지난주에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오늘 회동도 성과 없이 마치면서 이 추경 예산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정기국회에서는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까지 만약 파행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 추경안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8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의 극적 합의 없이는 8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데다가 또 8월 이후로 넘어가면 추경의 경제적인 효과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오늘 회동에서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운영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합의가 안 됐죠, 이 부분도. 예, 일단 이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위원장, 소위원장을 원내 1, 2당이 교차로 맡아야 한다는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 특위 구성 역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회동에서 좀 돌파구가 생기나 했는데 역시 여야 간의 이견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오신환 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 논의가 진행되다가 결국 마무리를 못 짓고 결렬됐다면서 이 소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개특위, 사개특위 중에 민주당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제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소위원장 이슈까지 좀 같이 결부돼 있군요. 좀 더 상황이 복잡해졌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그래도 예정대로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통과가 된 거죠? 네, 오늘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한 뒤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의안에는요, 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외통위에서 채택은 됐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본회의 일정 합의가 무산이 되면서 이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한 상당히 중대 분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 때 논의됐던 비상협력기구 구성 실무 논의가 이르면 원래 오늘쯤 시작된다 그랬는데 이번 주 안에 또 본격화될 분위기네요. 관련한 속보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본 위한 엑스맨, 북한 파리하다 일본 파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반 달성에는 성공했지만 개헌 발의선에는 미치지 못했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국이 답을 내놓으라는 어제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어제 열린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만 웃었습니다. 의회 가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기존 의석에 더해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또 개헌 세력인 일본 유신회, 무소속까지 다 끌어모아도 이 개헌 발의까지 딱 4석이 부족합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다면서 기타 야당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개헌 연대까지 거론했습니다. しっかりと私たちは、まず
憲法審査会において審議をし、その中で3分の2を形成する努力を重ね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어제 아베 총리는 자민당 당선자 명단에 총 57성의 꽃을 붙였습니다. 이 자민당의 의석수만 놓고 보면 단독 과반으로 압승을 거둔 6년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지지층 결집을 노렸는데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국 강경 드라이브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선거 후에도 아베 총리가 계산에 넣고 있는 정치 일정들 줄줄이 이어집니다. 安定か混乱かということを私たち訴えていたんですが、国民の声は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선거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는 수출 규제는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된다면서 지난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청와대 곧장 응수했습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라는 것이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또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선 유엔 제재위 검토를 받자고 설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게 한일 양국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추가 규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100세 국가제회는 오는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강요회의와 심의 그리고 공표 절차를 밟습니다. 통상 3주 정도가 걸린다 치면 이 시행은 8.15 광복절 전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いや、大したことない。もしやるんだったら、あと1100品目あるから、ことごとく規制すればいいっていうの。いや、それはちょっと言えません。現実に 3.11 の災害の時、海外で韓国だけは自動車から何から全部操業停止になっちゃったの。それだけ日本の部品に頼ってるってことだな。 한 가지 변수는 미국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 미스터 코스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을 만나고 내일은 한국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정경도 장관을 연달아 만나는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한일 간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동참 카드를 내밀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y,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on helping you. I'm involv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모두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관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두 나라가 자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왔었던 스티렐 차관보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두 나라 모두 핵심 동맹인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 만큼의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갈등을 무역 문제로 한정했는데 역사, 안보 등 이 갈등의 본질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But I like both leaders. I like President Moon. And you know how I feel about Prime Minister Abe. He's a very special guy also. So if they need me, I'm there. Hopefully they can work it out. But they do have tension. There's no question about it. Trade tension. 네, 역시 내일이죠. 현지 시간 23일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일 간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일본도 나름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겠죠. 한일 갈등 국면을 전환시킬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청와대 답 가져오라는 아베 총리의 최소한의 선 지켜랍니다.
네, 마지막에 얘기했던 WTO 이사회 내일 한국과 일본의 정말 논리 대결 아주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좀 해보고요. 어제 일본 아베 총리 반쯤 웃었다라는 표현 아까 신 반장이 썼던 대로 이제 과반은 확보했지만 개헌선에는 미치지 못했죠. 내석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국내 정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이제 주목해서 지켜봤는데 어제 오늘 아베 총리의 발언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요. 한국 때리기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이 수출 규제 카드를 선거에 이용한 측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다만 이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 당연히 없습니다. 거의 낮죠. 자, 이번에 이 개헌선 확보에는 아베 총리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든 임기 내에 이 개헌 꼭 하겠다 입장 밝혔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자민당 내에선 심지어 아베 총리 4번째 연임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4번째 연임을 하게 되면 2024년 9월까지 재임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실현되려면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4번째 연임을 하려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계속 결집해 나갈 카드가 필요하고 바로 그러기 위한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때리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선명성을 드러내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다. 4연임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군요. 그 7월 초에 처음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부터 장기전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고 저희도 정치보회 때 그런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도 도쿄올림픽 때까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오늘 일본 경제산업석이 대한민국,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서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네, 일본 정부가 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오직 한국 기자들만 상대로 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경제산업성 국장들이 나왔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우리 산업부가 꾸준히 고위급, 즉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었는데 거부를 하고 과장급 실무협의만 받아들였었잖아요.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건 사실상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만 불렀다는 거죠? 네. 그래요?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은 기존의 주장 그대로 반복을 했는데 일단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이 특파원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자리 그러니까 1인 1사 그러니까 한 회사당 한 기자로 제한을 했고 녹음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진행이 되는 만큼 특파원들이 녹음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필을 했지만 글쎄요. 예. 네, 이 녹음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끝내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또 내용적으로 보면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의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단어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트랜스크립트를 나중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신경전이 이어지네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실무급들 만날 때도 저희가 만날 얘기했지만 그 창고 같은 방에서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경산성, 그러니까 경제산업성 수장인 세코 산업상이나 또는 스가 관방장관 같은 인사들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해서 답을 안 줬다. 이런 주장을 계속 공개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해석인 건데 당연히 그 질문도 나왔는데 일본 측 인사들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규제 조치 배경에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가 재료가 됐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하나가 한일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성한다라는 좀 우회적인 답변만 했다고 하고요. 또 수출 규제 조치의 이유로 들었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누가 얘기했죠? 최 반장이 얘기했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기자들을 불러서 여론전을 펼쳤다. 그렇게 좀 규정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베 총리가 오늘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 내용도 들어왔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고 또 신뢰의 문제다. 또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 반장도 언급을 했는데 본인 개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4연임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이번에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4번째 연임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 이 당 현재 규칙에 3선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4선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헌법 개정도 큰
쟁점이 됐고 적어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심판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고 이 일본 야당도 이러한 민의를 받아들여줬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 개헌 발의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 사실상의 개헌 연대까지 언급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뭐 경제산업성이 이제 한국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은 아니죠.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라든지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걸로 봐서는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추가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포석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가 조치 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시기가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00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일본 내에서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요. 이어서 이 강요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시행까지는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광복절 전후쯤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존에 나온 반도체 소재 규제 조치도 더욱 고삐를 잴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가 발효된 지난 4일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 승인 건수는 0건입니다. 사실상 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까지는 국내 기업의 이 재고가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앞으로 한 100일이 넘어간 이후까지의 물량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와 일본 간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리고요. 그 볼턴 보좌관은 이제 내일 우리나라를 찾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일단 미국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들어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면에선 중요해 보이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코멘트를 한 직후에 말씀하신 대로 볼턴 보좌관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일 문제에 대한 관여 요청을 받았고 한일 양국이 필요로 한다면 내가 관여하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둘이 해결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청와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죠. 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is ongoing tension between Japan and Korea. In fact,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y,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on helping you. I'm involv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자, 백악관은 볼턴 보좌관의 방문 목적이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죠.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오늘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야치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회담을 했고요. 내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고노다로 외무상 그리고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과 개별적으로 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볼턴 보좌관 이 폭넓은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일 간 갈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텐데 이 교도통신은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한 미국 측 구상이 의제가 됐을 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역시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역시 핵심 의제는 한일 갈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 한미일 3국 공조가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또 미국 측에서는 현재 미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연안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일본 언론도 오늘 회담에서 의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었죠. 자, 미국은 지금 이란과의 갈등 국면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에 한일 양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구구절절 옳은 얘기를 썼더라고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제 어리석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아베 총리가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요. 통상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 분명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특히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를 받은 지도자로서 위선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아베 총리의 최소한의 선 지켜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가 또다시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일부 당 혁신위원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가려는 손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앞길을 막자 이를 뚫고 나가려다 벌어진 일이었죠. 이 역시 손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배경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 언제쯤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오늘 또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부글부글 했습니다만 오늘 빵 터진 거죠. 자,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1일이었죠. 그만 싸우자면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계속 싸웠죠. 손학규 대표 내려와라 마라 하면서요. 자, 급기야 주대환 혁신위원장 손학규 물러나란 얘기만 해대니 도저히 못 해먹겠다. 열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 혁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엉망진창되자 일부 혁신위원들 단식 투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자,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요, 이 모든 아수라장의 배후에 이 당권을 노리는 유승민이 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단식을 시키고 손 대표 끌어내리려 한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 아침 일찍 폭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선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요. 이훈 전 대표는 저에게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시 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시작됐습니다. 딱 봐도 분위기 안 좋죠? 바로 옆에선 저렇게 피켓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 무시하고 그냥 회의 진행합니다. 자, 그러자 마이크 건네받은 이준석 최고위원 이렇게 받아칩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툭 건드리더니 바로 사실관계에서 반박당하자 이제는 이해운 의원에 대한 무차별 폭로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듣고 있던 손 대표 측 임재훈 사무총장, 옆에 앉은 이준석 최고위원 바로 반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좀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 이준석 최고위원, 자, 얘기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정치만을 그만하시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 확인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9명 중 1명. 조용히 하세요. 발언합니다. 자, 양측 언쟁 고조되자 서둘러 문 닫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곧 회의가 끝났죠. 자, 회의실을 나가려는 손학규 대표.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앞서 단식 중이었던 피켓 시위하고 있었던 혁신위원들. 자, 이렇게 일촉즉발 대치합니다. 이렇게요. 당원들과 혁신위원과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을 새로 선임할 건지,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대안을 주시죠. 대안을.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런 명분이 없으니까 당시 때문에 어떻게 대표님을 지금 명분이 있고 남의 당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자, 10여 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니까 손 대표 측 그냥 뚫고 가자 합니다. 장진영 대표 비서실장 보신 것처럼 저렇게 슬쩍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바로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지금 넘어진 바로 저 사람, 오늘로 단식 하루째였던 권성주 혁신위원, 권철현 전 의원 아들이라죠. 아무리 젊은 나이지만 단식을 하고 있던 탓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힘이 풀리면서 맥없이 쓰러지고 만 겁니다. 자, 곧바로 119 구급대 저렇게 와서 병원으로, 여의도의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떠나고 난 뒤에 오신환 원내대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자, 짧게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 발제에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 있었죠. 자, 근데 일본도 별의별 정당 참 많습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당 바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당명이 KBS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입니다. 실제 있습니다. 자, 당수인 다치바나 다카시, 이름도 좀 특이한데 다치바나 다카시 씨 선거 기간 동안 이런 정견 발표를 했더랬죠. NHK から国民を守る党の公約はただ一つ、それはもちろん
NHKをぶっ壊す。 예,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자, 이 사람 전직 NHK 직원이었는데 수신료 징수제도에 반발을 해서 회사 때려치우고 나서 저 당을 창당한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거 보고서요. 이 양반 참 웃기네 했는데 세상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 참의원이 된 겁니다. 일본 정치 수준. 예, 아무튼 이 개헌 찬성파 아주 극우 인사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죠. 어제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토트넘 그리고 유벤투스 시합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 자신의 우상인 호날두 선수와 함께 뛰었습니다. 자, 전반 종료 후에 선수들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호날두와 만난 손흥민. 잠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대박! 자, 그런데요. 이 장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잠시 다시 한번 덮어주시죠. 자, 천하의 손흥민도 우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다시 보시면 두리번 하면서 호날두 위치 파악합니다. 그리고 걸음도 갑자기 좀 천천히 걸으면서 페이스를 맞추죠. 자, 먹이를 노리는 맹수 마냥. 자,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호날두 유니폼 교환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그런 걸 되게 좀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좀 되게 꺼려하고 하는데 저는 선수도 되게 좀 친절하게 많이 받아줘서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내분 사태를 정리하자고 만든 당 혁신위가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여튼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사태 언제쯤 돼야 당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참 복잡한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손 대표와 유승민 의원 측의 기싸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무소속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였는데 오늘 행사장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직접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는데요. 이현주 의원 그동안 범여권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말 이 보수 야당 쪽에서는 기대주로 통하는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다 참석했고요.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20명 가까이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 황교안 대표는 과거 이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연수원생 600여 명 중에 눈에 딱 띄는 2명 중 1명이 바로 이현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누구래요? 그거는 제가 잘 확인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까지 칭찬을 할 정도라면은 한국당 입당. 시간 문제겠네요. 네, 홍문종 이 우리공화당 대표는 더 노골적으로 이현주 의원에게 우리공화당에 오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는데요. 다소 좀 요즘 분위기에는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는 축사를 좀 하더라고요. 좀 전해드리면 얼굴만 예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당차기가 남자 못지않다. 내가 80이 넘었는데 예쁜 여자한테 잘 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황교안의 뒤를 이을 보수의 간판이다라면서 이현주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또 이현주 의원에 대한 더 기대감을 감추지 않은 한국당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강효상 의원인데요. 누구요? 강효상 의원인데요. 네. 이현주 의원에게 이현주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힘을 합쳐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의원을 보면 영화 어벤져스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생각이 난다. 블랙 위도우 캐릭터였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현주 의원 검정색 옷을 입고 오긴 했던데 그걸 의식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이 어벤져스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구를 살리는 어벤져스처럼 이 대한민국을 한국당과 이현주 의원이 살려야 한다라고 또 가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스칼렛 요한슨. 네. 일각에서는 오늘 황교안 대표의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 참석을 놓고 보수 대통합 행보로 일단 해석을 많이들 하잖아요.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홍 전 대표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 통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혁신, 또 책임 정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핵심 친박 출당을 추진하면서 다그쳤지만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였던 탓에 이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탄핵 당시에 총리를 당대표로 모신 한국당으로서는 이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 탄핵 프레임에 갇혀선 총선과 대선이 무망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자, 5.18 망언 관련한 징계를 받아왔던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의 징계 시한이 끝났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최고위원회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 출석했나요? 그러니까 오늘 뭐 가장 관심사가 김순례 최고위원이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로 석 달간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났죠. 해서 오늘 뭐 진짜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그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개인 사정 때문에 뭐 이렇게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했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조금 더 여론의 흐름을 살핀 뒤에 참석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 목요일 날 또 최고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KBS 9시 뉴스가 일본 불매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당 로고를 잘못 집어넣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KBS가 사과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한국당은 KBS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탄을 이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 시작 전에 지도부 모두 이 편파 방송 민심 조작 KBS 사과하라, 노골적인 총선 개입 KBS 해체하라 뭐 등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재창할 정도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범국민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서 분노하는 민심을 똑똑히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KBS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이니까 민경욱 의원이 많이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친정인 KBS를 맹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문제의 그 장면의 사진을 띄운 뒤에 언론농단의 부역자 권원유착의 나팔수라고 하면서 이 동료 기자들을 적취급하며 퍼붓던 바로 그 구호를 그대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언론농단의 부역자이고 또 누가 권원유착의 나팔수인가라면서 뭐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른미래당의 갈등 상황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분위기가 저렇게 지금 뭐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니까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몸싸움의 상호 비방, 바른미래 갈등 최고조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5일부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취임 직후 대대적인 인사를 통한 조직 쇄신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정쟁에 관련 굵직한 수사들, 또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 유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번 주 출범하는 윤석열 호의 핵심 과제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검찰은 문무일을 떠나보내고 윤석열을 새로 맞이하게 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4일 퇴임식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첫 검찰수장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권위주의와의 단절을 내세우며 임기를 시작했던 그는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또 열린 검찰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갑시다. 우리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국민이 감동을 느끼게 하여 봅시다. 자, 임기 동안 특별수사총량을 축소하고 총장의 권한을 줄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한열 열사 가족, 그리고 형제 복전 피해자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또 눈물을 보이면서 울보총장이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이 과거 검찰 수장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부부 훈령을 만들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출범하는 윤석열 후의 방향도 취임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텐데요. 자, 앞서 청문회 과정에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직접 수사는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현재 논의 중인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입니다. 이 마약범죄와 조세범죄 사건을 각각 법무부 외청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의 방향성은 추임 후 단행될 주요 보직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소위 빅5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안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과연 누가 기용되느냐인데요. 자, 다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득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여권 내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 사단자를 붙이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윤석열 사단이 좋은 자리 독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주요 수사를 도맡고 있는 만큼 그 위상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죠.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이 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공소 유지도 중요한데요. 자,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보석 석방된 만큼 중앙지검은 공소 유지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이 중요한 이유, 이 관할인 여의도라는 특성이 좀 중요한데요. 자, 동여의도는 금융사, 그리고 서여의도는 국회로 상징이 됩니다. 자, 이미 금융범죄 전담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금융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죠. 또 여기에다가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는 만큼 중요한 보직으로 평가가 되는데, 자, 당장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00여 명의 수사 대상이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미 남부지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오늘 딸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많다 보니 정치적 부담도 있는데요. 당장 김성태 의원, 서울 남부지검이 정치적 폭거를 자행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검장은 정권의 눈치를 받고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갈망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 인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 바로 여성입니다. 특수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검사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장들이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여검사에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난번 인사에도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에 전부 그 여검사들을 다 부별로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1963년 사법시험 도입 이후 첫 여성 검사가 배출된 건 19년이 지난 1982년입니다. 얼굴이 익숙하죠? 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1호 여검사였습니다. 자, 이후 여검사의 맥이 끊어졌다가 1990년 조희진 검사가 등장을 하고 첫 여성 부장검사, 그리고 1호 여성 검사장이란 타이틀과 함께 이번 검찰총장 후보로도 추천이 됐었죠. 현재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중은 약 30%인데, 자, 윤석열 후에선 여성 검사들이 얼마만큼 약진을 할지, 또 첫 여성 고검장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딱 올리는 윤석열 후 검찰개혁 주요 보직 인사 주목입니다. 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소식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고 반장,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가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 2월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이 다음 달 11일까지인데 이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날이 지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어떤 제약도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에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각종 조건을 달아 직권 보석 형태로 석방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나오는 모습 잠깐 보시죠. 보석 취소 주장하셨는데 보석 받아들이신 이유 혹시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신변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해나가겠습니다. 경제재판을 지원했던 분이 바꾸고 계신데 한일 관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지연 전략을 좀 쓰고 계신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영상이 들어왔군요. 마지막에 이제 비켜주시겠습니까?라는 그런 발언은 했지만은 앞에는 그 앞부분을 보면은 표정이 상당히 밝아 보이네요. 아까 뭐 약간 미소도 짓는 듯한 그런 모습도 봤고 주변이 되게 시끄럽네요. 그 보석 석방에 대해서 그 지지하는 쪽인지 비판하는 쪽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아니면 양측이 다 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상당히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목소리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금 양 전 대법원장 측은요. 그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상당히 엄격한 조건이 붙으면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잖아요. 그렇다면은 보석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법원은요, 이 보석금으로 3억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석방이 되고 나면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거주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사람, 또 친족, 연락 주고받아선 안 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해서도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법원의 소환 명령이 있을 때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또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조건 수용했는데 사실상 가택연금 수준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보다는 뭐 느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두 사람 모두 현 주소지로 이 주거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외출에 제한이 있는 반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얼마든지 외출이 가능하고 3일 이내면 여행이나 출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을 제한하는 조건도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또 변호인 외에는 연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 관계인 외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경찰이 보석 조건을 지키는지 하루에 한 번 이상 확인을 하고 재판부가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고반장이 영등포 경찰서가 핫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국회의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검찰로 따지면은 서울 남부지검이 뭐 관련한 수사 또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검찰청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지금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그러니까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이 뭐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현재까지 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경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한 여야 국회의원 18명입니다. 민주당 표창원, 정의당 윤수아 의원 등 4명은 조사를 받았고요.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내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 13명은 지금 모두 출석을 거부한 상태죠.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추가로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의원 중 4명은 출석 요구서를 2차례 받았지만 모두 지금까지 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통상 경찰은 이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청장은 또 이 조만간 채증 자료가 분석된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남부지검에서 오늘 또 관련한 속보가 하나 나온 게 김성태 의원을 재판에 넘겼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조금 직전에 김성태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서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의 딸의 취업을 뇌물로 제공받았고 이석채 전 KT 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 같은 이익을 줬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검찰 관계자는 관례상 꼭 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도 뇌물로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이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학적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새벽 우리나라 국적의 화물선이 싱가포르 해역 인근에서요. 해적의 공격을 받았고 선원이 폭행을 당하고 현금을 뺏기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25분에 화물선 CK 블루벨호가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화물선은 보통 15노트 미만으로 항해를 하는데 해적들이 그보다 빠른 스피드보트를 타고 따라붙은 뒤에 7명이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해적들은 현금 13,300달러와 선원들의 휴대전화, 옷, 신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합니다. 자, 일부 선원이 폭행을 당했지만 큰 부상을 입은 선원은 다행히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 화물선은 브라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사고 후에도 현재는 정상적으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는 30일 화물선이 인천항에 입항을 하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관련해서 오늘부터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찬반 여론이 아주 심하게 충돌하고 있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오는 25일 교육부가요, 이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상산고 그리고 또 안산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심의합니다. 자,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를 살펴보는데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은혜 부총리 취소에 동의할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찬반 여론 워낙 뜨거운 만큼 이달 말에 결론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 지정 취소에 동의를 촉구했는데 상산고는 예정대로 입학 설명회를 여는 등 이 지정 취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장관이 취소에 동의한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문화제를 열었고요. 오늘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자사고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이렇게 보고 저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 대표로 참여하게 되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주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귀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재벌입니까? 아닙니다. 자사고 지켜줘. 자사고 지켜줘. 자사고 지켜줘. 네, 관련해서 유은혜 부총리는 8월 초에는 모두 결론이 날 거라고 했고요. 조금 전에 그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남부지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승태 보석 결정 수용 179일 만에 석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지혁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SNS와 인터넷에서 구리시 수택동 번화가 여성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는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폭행을 당하는 동안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팔짱을 끼고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 속에 거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질질 잡아끄는 모습이 보이시죠? 주변 남성들이 말리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자 또 다른 남성이 와서 여성의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다시 주변 남성들이 말립니다. 이때 멀리서 경찰차가 도착하는 게 보입니다. 다른 화면에서는 카메라가 흔들려 잘 보이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경찰이 팔짱을 낀 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곧이어 여성들 간의 시비가 붙고 한 여성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문신을 한 남성이 촬영을 제지한 듯 말을 걸 때도 주변의 경찰의 모습 보입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A씨는 동영상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남자들은 운동선수들로 보이는 근육질 체격을 가졌으며 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고 저는 바닥에 머리를 다쳐 몇 초간 기절을 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 6명 이상이 출동했으나 제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해자들을 제재하지 않고 팔짱을 끼며 방관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측은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 싸움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감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고소로 경찰이 해당 사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도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때린 것이 확인돼 남성과 함께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들 술이 너무 취해서 왜 시비가 벌어졌는지 잘 모르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등 엇갈린 진술도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서 대질 조사 검토 등 추가 조사를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지구대 간부가 찾아와 영상을 빨리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구대 간부 측은 악성 댓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어하니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영상 삭제를 제시했을 뿐 삭제를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경찰의 방관 논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남 한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조폭 출신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경찰이 그냥 지나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5월에는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또 폭행을 당한 일로 경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 5명 중 2명은 견책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의 다툼인지 범죄 상황인지를 판단하느라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인지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감찰을 통해서 정확한 전후 관계와 사건의 발단 그리고 전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의 현장 대응 적절성 문제를 놓고 경찰이 감찰을 하고 있다니 그 결과 지켜봐야겠고요. 경찰의 방관 논란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건데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국 회원국 대사 전원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직 사임을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중징계가 유력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입법과 예산으로 정부를 뒷받침해달라는 얘기를 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1분 남았어? 양반장이 지난번 얘기한 1분을 안 넘기려고 막.